쾅! 소리가 났습니다. 제사상이 뒤집혔어요. 30년 시아버지 기일마다 제 손으로 차린 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그 상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밥그릇이 바닥을 굴렀고 탕국이 카펫 위에 쏟아졌습니다. 정가적이 뒤엉켜 흩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누이 최영숙 씨는 뒤로 벌러덩 자빠졌고 동서 이미경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버렸어요. 모여있던 친족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상을 뒤엎은 건 제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최동수. 30년 동안 그냥 해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그 사람이 두 손으로 제사상을 밀어버린 거였어요. 조용히 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동수야, 그 여자랑 이혼해. 엄마가 돈 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우리 재수 씨, 지금부터 제 아내 박술래 씨한테 30년치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남편의 눈을 제대로 봤어요. 그 눈 안에 30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집 온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94년 10월의 일이었어요. 흰 면사포 아래로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부케 대신 식은땀이 고여 있었어요. 최동수라는 사람과 나란히 서서 주례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하면 돼. 그게 실수였어요. 잘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이요. 시어머니 윤갑순 씨는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만에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들이 자리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한 사람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쟁반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돌아섰어요. 네, 어머니. 친정이 뭘 해줬냐? 맥락이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친정이 너한테 뭘 해줬냐고. 돈 하나 제대로 못 해주고 몸뚱이 하나 들고 온 주제에. 그 말을 들은 순간 쟁반 위의 국그릇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손목에 힘을 줬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게 제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저는 그 대답을 거의 매일 반복했어요. 시집 제사가 5개였습니다.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형님, 시증조부모. 명절은 설과 추석. 거기에 시어머니 생신, 시누이 최영숙 씨 생신, 영숙 씨 아이들 돌. 해마다 달력에 빨간 날보다 제사 날이 더 많았어요. 그 모든 날을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시누이 영숙 씨는 서울 생활이 바쁘다고 했어요. 동서 이미경 씨는 아이가 어리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시절에 다 해봤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을 부치는 것도 나물을 무치는 것도 탕국을 끓이는 것도 전부 저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채반에 씻어놓은 재료들을 꺼내면서 오늘 몇 가지를 부쳐야 하나 머릿속으로 셌습니다. 호박전, 명태전, 동태전, 육전, 두부전, 동그랑땡. 6가지. 거기에 3가지 나물, 탕국 2종류, 밥.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들기 시작하면 새벽 5시가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능한 한 부드럽게요. 여보, 이번엔 영숙 씨나 미경 씨한테 나물이라도 한 가지씩 맡겨보면 어떨까요? 남편이 신문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그냥 해.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부엌으로 돌아와서 두부를 반으로 갈랐어요.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그 말을 잘라서 어딘가에 넣어버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냥 해. 그 3글자가 귀에 오래 남았어요. 30년 동안 남편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그냥 해. 때로는 알아서 해. 가끔은 아무 말도 없이 신문만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대신했고요. 저는 그때마다 그래, 이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독이다 보면 가슴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돌처럼요. 돌이 되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보시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손에 물 바르고 계속해. 제사가 먼저야.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을 손등에 흘려보내면서 다음 전 재료를 집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말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내 친정이 뭘 해줬냐? 몸뚱이 하나 들고 온 주제에.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결혼 이틀 뒤였고 가장 마지막으로 들은 게 결혼 25년째 되는 해 설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을 들었는지는 세지 않았어요. 세다 보면 더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머릿속에 남은 건 다른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 하나 없어졌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300만 원 남짓이었는데 시집 올 때 가져왔다가 어느 날 서랍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졌어요. 책장도 열어보고 옷장 안쪽도 살피고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뭐 찾아? 통장이 하나 없어졌어요, 어머니. 제 이름으로 된 거요.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가 봤어. 내가 어지럽게 두길래 내가 정리해뒀는데 나중에 찾아줄게.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손댄 게 아니라고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아주 많이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기일 사흘 전 시어머니의 입에서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은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사흘 전 수요일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을 낀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이번 제사 음식 목록 불러줄게. 받았어. 받았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메모지를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메모 준비할게요. 시어머니가 기다려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서랍에서 볼펜을 꺼내다가 이미 목록이 시작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돈베기 탕국에 소고기 산적,
동태전에 호박전, 두부전, 육전, 동그랑땡, 나물은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3가지. 식혜는 내가 해. 사면 맛이 없어. 받았으면서 세었어요. 12가지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영숙 씨나 미경 씨한테 한두 가지만 부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혼자 준비하기엔. 얘들은 바빠. 영숙이는 학원 학부모 상담이 있고 미경이는 아직 아이가 어려. 내가 다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내려다봤어요. 12가지 목록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글씨로요. 마치 제가 직접 신청한 것처럼.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저는 밥상을 다 차려놓고 남편이 손을 씻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꼭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가능한 한 부드럽게, 남편이 거슬리지 않도록. 여보, 응. 이번 제사 음식이 12가지예요. 저 혼자 사흘 안에 다 준비하려면 좀 빠듯해서요. 여보가 어머니한테 영숙 씨나 미경 씨한테 한 가지씩만 맡아달라고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이 밥숟가락을 집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해. 목소리가 낮고 짧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을 먹는 척 앉아 있다가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나자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을 흘렸어요. 딱히 씻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손이라도 차가운 데 담가두면 가슴속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남편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그냥 해. 때로는 알아서 해. 가끔은 아무 말도 없이 신문만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대신했고요. 저는 그때마다 그래, 이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독이다 보면 뭔가가 가슴 안에서 조금씩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돌처럼요. 돌이 되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집에 잠깐 다녀올게.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밤 9시에 제사 사흘 전에 혼자. 왜요? 그냥.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싱크대 위 형광등이 혼자 켜져 있었고 남편이 먹다 남긴 밥공기가 아직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밥공기를 치우면서 이상한 기분을 속으로 눌렀어요. 몰라도 되는 일일 거야. 그냥 어머니 보러 간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목요일에 장을 봤어요. 전통시장을 2바퀴 돌면서 돈베기, 소고기, 동태, 두부, 채소류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2개였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버스를 2정거장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타면 시어머니가 낭비라고 하셨거든요. 목요일 저녁부터 재료를 손질했어요. 고사리를 불리고 시금치를 데치고 도라지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10시에 들어왔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동태전, 두부전, 육전, 동그랑땡. 하나씩 뒤집고 채반에 올리고 기름이 팔뚝에 튀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금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전이 다 됐습니다. 소고기 산적을 꼬치에 끼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싱크대 가장자리에 등을 기댔어요. 잠깐만, 딱 1분만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1분 동안 눈을 감았는데 눈 뒤에서 이상하게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울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뜨거웠어요. 1분이 지나고 저는 눈을 다시 떴습니다.
소고기 산적을 마저 끼웠어요. 식혜는 금요일 저녁에 담갔습니다. 엿기름 우린 물에 밥을 넣고 전기밥솥 보온으로 6시간. 자정이 넘어서야 식혜가 완성됐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온다. 시어머니가 오고 영숙 씨가 오고 미경 씨가 온다. 다 같이 차려놓은 상을 보고 젓가락질을 하다가 이것저것 한마디씩 할 거다. 아가, 이번엔 나물이 좀 짜네. 형님, 동태전이 두껍지 않아요? 올해도 식혜는 형님 솜씨가 최고예요. 마지막 말만 칭찬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칭찬이 아니었어요. 식혜를 직접 담근다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이렇게 했어. 내년에도 이럴 거고 내후년에도 이럴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무너졌어요. 아닌데, 이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아까는 참았는데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누워서야 비로소 눈물이 났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베개로 얼굴을 덮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제삿날 당일이 됐습니다. 제삿날은 언제나 같은 순서로 흘러갔습니다. 오후 5시에 시누이 최영숙 씨가 먼저 왔어요. 그 다음 동서 이미경 씨가 왔고 시어머니는 맏아들 집이니 이미 오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숙 씨 남편과 미경 씨 남편 그리고 친족 어른 2분이 거실에 앉으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상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탕국 더 뜨거워야 해. 식었잖아. 네, 어머니. 다시 데울게요. 산적이 좀 짧지 않아? 이건 누가 끊었어? 제가 잘랐어요, 어머니. 에이, 이래서 조상님한테 올리는 거 성의가 있어야지. 저는 냄비를 불에 올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영숙 씨가 부엌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형님, 저 오는 길에 과일 사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꺼내서 깎아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 간식도 좀 차려주고요. 저는 돌아서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탕국을 다시 데우고 과일을 깎고 아이들 과자 접시를 차렸습니다. 남편은 거실 어른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거실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12번쯤 오갔어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자리가 시작됐어요. 어른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드셨습니다. 저는 비어가는 접시를 채우고 탕국을 더 떠다 드리고 술잔을 치웠어요. 미경 씨는 제가 앉으려 하면 그 타이밍에 꼭 뭔가를 더 요청했습니다. 형님, 냉장고에 식혜 있는데 좀 더 가져와요. 형님, 산적 남은 거 없어요? 아, 형님, 그거 좀 치워줄 수 있어요? 아이가 건드리려고 해서요. 저는 치우고 더 가져오고 정리하고 앉지 못했어요. 그리고 음복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족 어른들이 술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영숙 씨와 미경 씨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문틈에 서서 멈췄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남편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이 집에는 4명의 땅 있잖아. 그게 영숙이 거야.
미경이 집에는 전세 보증금 보태준 거 그냥 줄게. 그리고 이 아파트는 동수 명의로 넘길 건데 동수야 그건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해. 방안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문틈에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술잔을 드시면서 덧붙이셨어요. 아가는 뭐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한 게 있으니까 그 몸값은 했지. 그걸로 됐어. 몸값? 저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오히려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게 되는구나. 몸값? 영숙 씨가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하시지. 미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어요.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미경 씨가 입을 열었어요. 아, 참. 어머니. 목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밝았습니다. 옆 테이블 위 과일 접시를 집으면서 말하는 것처럼요. 형님 명의 통장,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신 거 맞죠?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간 거실이 굳었습니다. 영숙 씨의 손이 멈췄어요. 친족 어른 두 분이 시선을 내리셨고 남편은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경 씨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뭔가를 전달했는지 미경 씨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서 있었어요. 부엌으로 나가려던 두 다리가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형님 명의 통장,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신 거, 30년 전에 없어진 통장, 어머니가 정리해두겠다고 하셨는데 돌려받지 못한 통장,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게 관리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침착하게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저는 문틈에서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때 영숙 씨가 흥분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경 씨를 향해서였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왜 형님 통장을 관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저는 그냥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시라고. 없어, 문제.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요. 영숙 씨가 갑자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흥분한 사람이 말이 많아지듯이 필요 이상의 말이 나왔어요. 엄마가 몇 년 전에 이혼하라고 했을 때 오빠가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형님 통장 문제도 그때 같이 정리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몇 년 전에 이혼하라고 했을 때 정리하기로 했던 거, 영수가, 시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숙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미경 씨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친족 어른들이 기침을 하셨어요. 저는 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지도 거실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3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모르고 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남편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봤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저들 편이구나. 30년 동안 한쪽 구석에서 눌러뒀던 의심이 그 순간 제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 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상을 내가 엎어버릴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제가 행동하기도 전에
쾅 소리가 났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제사상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흰보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탕국이 카페 뒤로 쏟아졌어요. 밥그릇 2개가 굴렀고 전 접시가 뒤집혀 기름이 번졌습니다. 흰 초 한 자루가 쓰러지면서 연기를 피워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숙 씨가 뒤로 자빠졌어요. 의자 다리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경 씨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버렸어요. 친족 어른 2분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셨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최동수가 두 손으로 제사상을 밀어버린 거였어요. 두 손바닥을 상 가장자리에 짚고 온 몸무게를 실어서 30년 동안 그냥 해 3글자 뒤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요. 남편은 뒤집힌 상 앞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흰 셔츠, 팔을 양옆에 내리고 가슴은 고요하고 눈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조용히 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비명을 멈췄습니다. 영숙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거실 전체가 그 목소리 하나에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집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방 안쪽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눌렀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동수야, 그 여자랑 이혼해. 엄마가 돈 줄게. 그 여자 친정이 어디야? 시장 장사꾼 집안이잖아. 내가 왜 그 집 며느리를 30년씩이나 데리고 살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녹음된 지 오래됐을 텐데 잡음 하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수야, 그거 꺼. 남편이 꺼지 않았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 여자 몰아내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통장 얘기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변호사 만나봐. 위자료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 통장 얘기였습니다. 30년 전에 없어진 그 통장. 처리하겠다고 하셨던 그 통장. 눈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눈꺼풀에 힘을 줬습니다. 지금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대로 봐야 한다고. 재생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가슴에 얹으셨어요. 동수야, 엄마가 가슴이.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구급대 안 불러요. 3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굳으셨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다시 눌렀어요. 2번째 파일입니다. 거실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통장에 남은 잔액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형님이 들여다볼 일 없을 거예요. 인감 도장이 어머니한테 있으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이미경 씨의 목소리였어요. 미경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핸드백을 잡으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문 앞으로 먼저 가서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지도 않고 그냥 문 앞에 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미경 씨가 멈췄습니다. 재생이 멈췄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탕국이 카펫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전 냄새가 방 안에 퍼져 있었고 쓰러진 초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번씩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영숙 씨를, 미경 씨를,
친족 어른들을, 그리고 저를 봤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우리 재수 씨.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아내 박순례 씨한테 30년치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조용히 앉아 계세요. 제 아내 박순례 씨,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도 없었고 공개적으로 제 아내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늘 그냥 당신이거나 아예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순례. 성까지 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눈꺼풀에 힘을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영숙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기일에. 아버지 기일이니까요.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우신 분이 누구였는지 누나도 알잖아요. 영숙 씨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가슴에 얹으셨어요. 동수야, 엄마 심장이 안 좋은 거 알잖아.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내한테 몸값이라고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사람한테 몸값. 저는 오늘 그 말을 어머니한테 그대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하신 것들이요. 거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으로 닦으려고 했는데 닦이지 않았어요. 계속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혼자 알고 있었구나. 이걸 혼자 준비했구나.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이걸 혼자 여기까지 들고 왔구나. 그냥 해. 그 세 글자가 이 순간에 다르게 들렸어요. 버텨. 조금만 더.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봉투 안에서 차례차례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게 뭔지를 제가 알게 된 건 조금 더 뒤의 일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봉투 안쪽에 손을 넣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어요. 남편이 그것을 펼쳐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3년 전에 계약했습니다. 백호 아파트 102동 703호. 순례 씨 단독 명의로요. 순례 씨. 남편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 빼고 이름만.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가장 다정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영숙 씨가 목을 길게 뺏어봤어요. 두 분 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파트를요. 제 이름으로요. 3년 전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맴돌았습니다. 3년 전이면 영숙 씨가 실언을 한 그 시점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셨다는 그 시점보다도 남편이 그걸 알고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다는 건데. 여보.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눈빛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봉투에 손을 다시 넣었어요. 두 번째로 꺼낸 것은 더 두꺼운 묶음이었습니다. 서류들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어요. 남편이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통장명의 도용 민사소송 준비 완료 서류입니다. 원고는 박순례, 피고는 이미경.
미경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잠깐 오빠. 그건 재수 씨. 남편이 미경 씨를 봤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박술래 씨한테 하세요. 미경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쳤어요. 50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눈을 그렇게 마주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숙이지 않고 그냥 마주쳤어요. 미경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숙 씨가 분위기를 뒤집으려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이런 서류를 들이밀면 어떡해? 그리고 그 통장 얘기는 오해야. 어머니가 형님 부탁으로 2019년 이삿짐 200만 원. 남편이 말을 잘랐습니다. 영숙이 이사할 때 200만 원 술래 씨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2021년 영숙이 수술비 500만 원. 역시 술래 씨 통장에서요. 영수증 여기 있어요. 남편이 봉투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숙 씨의 입이 닫혔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무게가 스윽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동수야,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가 다 잘 해결할게. 응? 오늘은 이만하자.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분노가 빠지고 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하신 일들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어머니도 이제 아시니까 오늘 이후로 제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명절도 제사도 생신도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제사는 지냅니다. 제 아내 없이는 안 지낸다는 겁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미경 씨가 일어났어요. 핸드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거실이 굳었습니다. 영숙 씨도 시어머니도 친족 어른들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통장건은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받아서 한 거였는데 형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미경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형님 하면서 온갖 일을 시켜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앉으려 하면 뭔가를 요청하고 제가 쉬려 하면 자리를 비켰던 사람.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걸어서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 곁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남편이 미경 씨를 봤습니다. 저한테 빌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 빌어요. 미경 씨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고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미경 씨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남편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도 미안해. 남편이 영숙 씨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요.
차가 골목을 막 빠져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당신 3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남편이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더 됐어. 얼마나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가자고 해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당신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저는 가로등을 세면서 이 사람의 침묵을 생각했어요. 30년 동안의 침묵을요. 그냥 해. 알아서 해. 그 말들 뒤에 이게 있었구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를.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흔들려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나가자고 안 하면 어쩌려고요. 남편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몰랐어. 그래도 기다릴 생각이었어. 저는 차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보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가요. 우리. 그날 밤 우리는 시댁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 같이 나왔어요. 제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고 남편이 제 뒤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언가를 내려놓고 나서야 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씻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의 침묵과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댁에 없었던 아이였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제사에 늦게 오기로 했던 민준이가 오전 10시에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빨갰어요. 엄마. 그 한마디를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넓게 열었어요. 들어와, 어서.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2살 남자아이가 어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 알아. 아빠한테 들었어. 1년 전에 아빠가 준비하고 있다고. 나보고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했어.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부엌 쪽에 기대어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해서. 나 진짜 힘들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등을 두드렸습니다. 32살짜리 아들 등을 어미가 토닥이는 것처럼. 괜찮아. 잘했어, 민준아.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없었어.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이 집 기둥이었어. 나 이제 그거 알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울 일이 있으면 혼자 울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걸 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됐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저를 먼저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할머니 집에 있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왜 갔어? 할 말 있어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또렷했습니다. 평소에 밝고 빠른 아이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다 끝났어. 엄마. 무슨 말을? 할머니한테 말했어. 저 2번 다시 명절 안 온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서 손자 손녀 기대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엄마 편이야. 무조건. 그거 알아줘. 딸 지연이가 저를 보며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가족 안에서 내 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동서도 남편조차도 그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 말을 했어요. 무조건. 그 한 글자가 이상하게 30년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있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갔던 모양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지연이한테 연락이 왔었어.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구나. 아이들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엄마 편에 섰구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돌처럼 굳어있던 것들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기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이 글자가 뜨면 저는 항상 첫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받았어요. 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긴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은 3번을 울렸습니다. 저는 4번째 신호음이 시작될 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아가, 어제 일은 동수가 흥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동수한테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도 좀 이해해줘. 알겠지?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이거 조용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응, 왜? 저는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연락 주시면 남편이 받을 거예요. 저한테는 직접 연락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야, 지금 이게 무슨. 내가 감히 나한테. 내가 가만 안 있어. 네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재산을 전부 기부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변호사 쓰면 네가 감당이나 되겠어. 내가.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얕게만 숨을 쉬다가 처음으로 폐 아래까지 공기가 내려가는 것처럼요.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소파 옆에 저와 아주 가까이. 제가 전화를 끊는 것을 봤겠지요. 저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때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 위에 그이의 손이 얹혔어요. 아무 말 없이요.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올라와 있고 마디마디가 굵었어요. 30년 동안 회사 가방을 들고 다니고 서류를 묶고 열쇠를 돌리고 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어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할게. 알아요. 겁나? 저는 생각했어요. 겁이 나냐고.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명절이 다가오면 소화가 안 됐고, 신우이 번호가 뜨면 잠깐 눈을 감았어요.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안 겁나요. 남편의 손에 힘이 조금 들어왔어요. 꼭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느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먼저 잡은 게 그날이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그 손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는 토요일 오전에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짐이 많지 않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 물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옷 몇 벌, 신발 2켤레, 오래된 화장품 가방, 그리고 서랍 안쪽에 넣어뒀던 낡은 수첩 하나. 수첩 안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그게 제 30년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로 충분했어요. 민준이가 와서 무거운 것들을 날랐고 지연이가 박스를 날랐습니다. 남편은 트럭 기사 아저씨와 이야기하면서 짐 목록을 확인했어요. 저는 빈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방이었어요. 벽지는 2번 바뀌었고 장판은 3번 바뀌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아무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서 있으니까 이상하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왔어요. 현관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백호 아파트 102동 703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 끝 집이었어요. 남편이 열쇠를 꺼냈어요.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여서요. 남편이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현관이었어요. 신발장이 하나, 우산꽂이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안쪽을 봤어요. 거실이 작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고 창문 너머로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부엌이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방은 2개였어요.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어요. 짐을 다 들여놓고 민준이와 지연이가 돌아갔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어요. 남편이 박스 몇 개를 방에 밀어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요. 냉장고 열어봐.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어요. 식혜가 있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것으로요. 그 옆에 단감이 3개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 칸에 과자 봉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자 봉지를 꺼냈어요. 참깨 웨이퍼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과자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과자였거든요. 과자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잊고 살았어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먹는 거 봤어. 데이트할 때.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나는 다 기억해. 당신이 한 말. 저는 과자 봉지를 들고 남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데이트하던 때에 제가 먹던 과자를. 그리고 오늘 이 냉장고 안에 넣어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코끝이 찡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과자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미리 채워뒀어요? 당신이 처음 오는 집이잖아. 빈 냉장고에 오면 안 되지.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처음 오는 집, 이 집이 처음 제 집이라는 말이었거든요. 30년을 살았는데 처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집이 이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뭘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냉장고 앞에 서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해줘. 내가 살게. 그러면 삼겹살이요. 30년 동안 먹고 싶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갔다 올게. 같이 가요.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제 코트를 집어다가 내밀었습니다. 말없이요. 우리는 같이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바깥쪽으로 걸었습니다. 도로 쪽으로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30년 동안 같이 걷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이 바깥쪽으로 걷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걷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네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구웠어요. 남편이 옆에서 상추를 뜯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작은 식탁 앞에 앉아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가끔 남편이 고기를 잘라서 제 앞에 놓았고 저는 상추에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별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빈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었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 식혜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 찻잔에 식혜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참아줘서. 저는 그 말에 처음엔 화가 났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참은 게 당신 위해서였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냥 해 세 글자만 하던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밉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도 30년을 버텼구나 싶어서요. 그냥 해. 그 세 글자 뒤에서 이 사람도 뭔가를 꾹 누르고 있었겠구나 싶어서요. 나도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식혜잔을 들면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눈이 마주치는 게 어색하다는 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남편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혜를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각자 씻었어요. 저는 먼저 씻고 나와서 작은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을 지나는 발소리가 났고 잠깐 멈췄다가 방문 쪽으로 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이 두드려졌어요. 잘 자.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저한테 잘 자라고 먼저 말한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잘 자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슬프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밤이라 실루엣만 보였어요. 작은 창문이었는데 그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산이 이상하게 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처음 일주일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었어요. 창문이 다른 방향에 있었고 햇빛이 다른 각도로 들어왔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약 챙길 시간이 아니구나. 어머니 밥상 차릴 시간이 아니구나. 빨래 돌릴 시간이 아니구나. 그런데 몸이 알아채는 데는 며칠밖에 안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눈을 뜨면 그냥 천장이었어요. 낯선 천장이 아니라 제 천장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천장이 생겼어요. 오전에는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백호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골목을 따라 내려가면 작은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두부 가게. 별거 없는 시장이었는데 저는 그 시장이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장을 봤지만 제가 먹고 싶어서 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어머니 입맛, 남편 입맛, 아이들 입맛이었습니다. 제 입맛은 순서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시장에서 한참을 서서 고등어를 봤습니다. 고등어가 먹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생선 냄새를 싫어하신다고 집에서 고등어를 구운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구웠어요. 환기창을 열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는 내내 생선 냄새가 작은 부엌에 퍼졌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밖에 없는 부엌에서 생선 냄새가 퍼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고등어를 먹었어요. 뜨겁고 짭짤하고 살이 통통했습니다. 30년 만에 먹는 고등어였어요. 이사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요. 저는 남편 차를 타고 백호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상담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합의서였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30년을 값으로 환산한 숫자였어요. 저는 한참 그 숫자를 봤습니다. 모욕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웃겼습니다. 이 숫자가 30년이구나. 사인 안 해요.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그대로 뒀어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그게 끝이 되는 게 싫어요. 30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요. 민사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뢰인 의사대로 진행해 주세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그게 맞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30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면 안 된다고.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사하고 5달이 지났어요.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초반에 버티다가 변호사를 바꾸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영숙 씨는 동수한테 연락을 몇 번 했다가 남편이 받지 않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간간히 민준이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민준이가 정중하게 선을 그었어요. 아들이 그 선을 그어준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 봄에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었어요. 하고 싶다. 제가 하고 싶은 것. 동네 주민센터에 강좌가 붙어 있었어요. 수채화 기초 과정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신청 용지를 가져와서 작성했어요. 이름칸에 박순례라고 적었습니다. 성까지 다요. 화요일이 됐어요. 색연필이 아니라 붓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물을 섞는 양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어요. 강사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했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는 게 뭔지를 58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채화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야? 배우고 있어요. 남편이 제 그림을 봤어요. 꽃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요. 잘 그렸네. 못 그렸어요. 그래도 당신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붓을 통에 꽂았습니다. 당신 거잖아. 당신 것, 제 것,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제 것이 된다는 것,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나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볕이 좋았어요. 4월이었습니다. 단지 안에 목련이 피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행복해?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잠깐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왜? 행복한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러면 익숙해지면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웃겼어요. 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러면 익숙해지면 돼. 이 사람은 항상 말이 짧았는데 짧은 말이 이렇게 정확할 때가 있었습니다. 단지 안의 목련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꽃잎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그쪽을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충분했습니다. 이사하고 딱 1년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우리는 백호 아파트 703호에서 처음으로 명절을 맞았습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고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대신 아침에 민준이가 왔고 오후에 지연이가 왔어요. 저는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 방식대로가 아니라 제 방식대로요. 동그랗게 두툼하게 기름을 좀 더 넉넉히 두르고 약불에 천천히요. 시어머니는 늘 얇게 부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두툼한 게 좋았거든요. 민준이가 전을 한 개 집어서 입에 넣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두툼하게 부쳤어. 앞으로 이렇게 해줘. 저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그 말이 좋았어요. 앞으로가 있다는 것. 오후에 지연이가 도착했어요.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거실이 꽉 찼어요. 5명이 작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서 전이랑 잡채랑 과일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수박을 잘랐어요. 민준이가 설거지를 했고 지연이 남자친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부엌에 혼자 섰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민준이한테 뭔가 말하는 소리, 지연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 작은 아파트라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30년 동안 명절이 끝나면 항상 허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음식을 많이 만들고 설거지를 산처럼 하고 나면 남는 건 피로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뒷모습이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빨리요.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특별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좋다는 것. 이게 우리 자리라는 것. 저는 남편 옆 소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30년이 낭비였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요. 그런데 이건 알아요. 그 30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703호의 저녁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 작은 전 냄새, 웃음소리, 목련이 피는 단지, 두툼하게 부친 전.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뼈로 알고 있어요. 30년이 가르쳐 준 것들이거든요. 제 이름은 박순례입니다. 58살이고 수채화를 배우고 있고 고등어를 좋아하고
두툼한 전이 맛있다는 걸 이제 압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늦은 것 같지 않아요. 사랑에도 사람에도 내 이름을 되찾는 일에도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저는 그걸 58살에 두툼한 전을 부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